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아침 10시 15분이 막 지났습니다. 꽤 여러 날 동안 추위가 무섭더니 어제부터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서 낮에는 밖에 나가면 봄 기운도 좀 납니다. 자, 오늘은 한번 한국 천주교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파리 외방 전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혹 파리 외방 전교회라는 곳을 아십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아마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실은 탄생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한국천주교회가 이 파리 외방전교회 관할이었는데 말입니다. 참 수십 년 동안 조선교구 수장으로 있던 미텔 주교가 이 전교회 소속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군요. 파리 외방 전교회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설립된 선교 조직으로 주로 동아시아, 한중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 그 설립 배경과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19세기 말,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 등장과 세력 확장에 대응하며 내부 쇄신과 외부 선교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선교는 교황청과 유럽의 여러 왕국이 협력한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교황청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왕국들의 이해가 서로 얽히고 삭혀서 있었죠. 초기 선교 활동은 주로 예수회와 같은 수도회가 주도했지만 점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수회의 선교 활동이 활발했으나 곧 한계에 부딪혔고 현지 상황에 맞춘 선교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쪽 일본의 천주교도들이 이시바라의 난이라고 해서 중앙 권력에 도전했다가 몰살당하면서 어려움에 처했고 중국에서는 곧바로 한계에 부딪혀 있었죠. 여기에 대하여 프랑스 안에서 종교적 열정이 고조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는 17세기 초 가톨릭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교황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과 교황청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적이 많죠. 둘째, 전교회 설립과 초기 활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외방 전교회는 프랑스의 두 신부, 프랑스와 팔로와 피에르 랑베르 드 라 모트가 1663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이들은 교황청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선교사 양성과 파견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립 이듬해인 1664년
두 신부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되어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9세는 1669년에 파리 외방전교회를 공식 인정하고 특정 지역을 맡아 선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선교활동 확장 과정을 한번 알아보죠. 파리 외방전교회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갔습니다. 주요 선교 지역과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입니다. 초기 주요 선교 지역으로 그곳에서 라틴 문자에 기반한 베트남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19세기 초 조선의 천주교 신앙을 전파한 선교사들이 대부분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도 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조선 최초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도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활동을 계속하였지만 그곳에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넷째, 전교회의 역사적 의의와 전교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외방 전교회는 가톨릭 선교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제국주의 시대의 서구 열강과의 밀접한 연관 때문에 논란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 전교에도 선교 과정의 공적과 잘못이 있었습니다. 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중심 시각으로 현지 문화를 판단하고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지 확장 및 수탈과 맞물려 선교 활동이 제국주의 세력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침탈을 적극 지원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천주교 신부, 수녀나 신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정도의 상식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전교회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리 외방 전교회를 비롯한 서구 선교단체들이 이룩한 긍정적인 업적이 있었던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얽힌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행태, 그리고 현지 민족과의 갈등을 감추거나 미화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선교구의 뉘텔주교를 비롯한 많은 인물이 일제히 통감부 및 총독부와 유착하면서 한국 가톨릭의 선교와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적극 협력한 점은 심각한 문제이죠.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조선교구와 일제의 유착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교구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뉘텔주교를 중심으로 일본 통감부 및 총독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생존과 확장을 꾀했으나 그 과정에서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이나 독립운동을 배척하거나 침묵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침묵이면 다행인데 지나칠 정도로 배척하였죠.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이 있었겠지만 교회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거나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억제하려고 했다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들어보죠.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총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뉘텔주교가 안중근 토마의 천주교 신자 자격을 박탈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종부 성사를 해줄 신부 파견 요청이 왔지만 이를 묵살하고 전국에 결코 종부 성사를 하면 안 된다는 사발 통문을 띄웠죠.
안중근 의사의 천주교 신자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은 83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간단하게 뉘텔 주교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어렵죠. 뿐만 아닙니다.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이 테라우지 총독을 암살하겠다는 생각을 고해 성사에서 전해들은 신부에게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미텔이 눈 내리는 밤 명동에서 현재 서울 충무로 한옥마을에 있던 일제히 헌병사령부로 찾아가 밀고하여 수백 명이 구금 구속되는 등 이른바 105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바로 미텔이었습니다. 미텔은 일제히 통치에 순응하고 일본의 신사참배와 같은 요구에 대체적으로 협력적이었습니다. 이는 천주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조선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묵인한 처사로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일본의 개항과 파리 외방 전교회의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1854년 일본이 미국의 페리 제독의 포함 앞에 무릎을 꿇고 개항한 뒤에 서구 열강과 천주교 선교단체는 일본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선교 활동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외국 종교를 국교로 삼는 것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부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푸티장 신부 등 선교사들이 일본 정부에 천주교를 국교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전통 종교와의 충돌을 우려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주재 프랑스 공사 레온 등이 프랑스에는 그럴 만큼의 군사적 여력이 없다고 선교사들을 타일렀지만 푸티장 신부는 이에 불만을 품고 1868년 파리로 달려가 프랑스 왕에게 일본을 침공하여 일본 정부를 무너뜨리고 천주교를 강제적으로 확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당시 나폴레옹 3세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선교를 빌미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태도였습니다. 물론 그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이었었죠. 세계 곳곳에서 그랬으니까요. 셋째, 왜곡된 역사서술의 문제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는 미텔이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일제의 정책에 협력했던 부분을 감추고 그의 선교 활동과 교회 발전 공로만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텔을 비롯한 식민지 시대의 문제 인물들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회피하거나 긍정적인 활동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매우 크며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진리와 정의의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스스로 내세우는 가르침을 자신들이 어기고 있죠. 넷째, 부정적 역사도 드러내야 합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공동체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천주교의 부정적인 과거를 드러내고 반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수적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감추는 것은 피해자들과 후대에 대한 부정입니다. 교회의 성찰과 반성은 정의를 일으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높이고 더 많은 이들과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부정적 사례를 적시하여야 미래의 선교 활동에서도 오히려 제국주의적 태도를 배격하고 현지 문화와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쎄, 가능할까요?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10수년 만에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고 있는 유인촌 씨가
2023년 11월 17일 서울 소서문의 조선시대 처형태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것은 천주교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몇 년 전 파리 외방선 전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신문 기사에서 접하고 제가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갈등에 큰 불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에 현직 문체부 장관이 가서 그 불을 붙인 당사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긴 그가 이 글에 신경을 쓸 리가 없었겠죠. 참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